선예 경희대학교 우리 대학원 중학생회에서 이렇게 강연 초대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마 뭐 자꾸 작가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런 시절이 좀 선거철이 다가와서 우리 저 중학생회 임원들이 몸을 많이 사리시는 것 같아요. 혹시 선관위에서 뭐라 그럴까? 중국은 매우 훌륭한 삶의 자세지만 자유대안에서 너무 위축돼서 살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책 이야기를 중심으로 좀 강연을 해달라 이런 요청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 계신 학생들 중에는 제 책을 읽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또 안 읽어본 분도 계실 거고, 옛말에 좋아하는 책의 필자를 만나지 마라 그런 격언이 있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왜냐하면 실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직접 만나지 말고 책을 통해서 그 글에서 나타나는 작가하고만 교감하고 실제 그 인간을 만나면 별로 안 좋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직업이 요즘은 또 선거 때문에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직업은 참 많이 바뀌었지만 그거 특별한 다른 직업이 없을 때는 문필업 또는 지식소매상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국세청의 직업 분류표나 업종 분류표에는 그 업종이 없는데요. 그렇게 써왔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밥 먹고 사는 일을 글 쓰는 일로 해결했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근데 이제 한 번도 글 써서 먹고 사는 일을 장래 희망으로 삼거나 또는 제가 그런 식으로 살아가게 되리라고 여러분 나이 때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릴 때는 이렇게 친척들이나 이런 분들이 너 커서 모델래 이러면 모범답안 있잖아요. 뭐 대통령, 장군, 과학자, 뭐 판사 뭐 이런 거요. 그런 대답을 어릴 때는 했고, 왜냐하면 딴 대답을 하면 어른들이 몹시 싫어하니까 어른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대학에 들어오고 나서는 원래 대학 들어갈 때는 좀 보통 말하는 것처럼 그냥 사고고시 보고 뭐 판사도 하고 나중에 변호사하면 돈도 잘 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거를 해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좀 도저히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그건 아닌가 보다 그렇게 하고 그럼 뭐 하지 이렇게 생각했을 때 좀 막연했던 기억이 납니다. 2학년 대학 2학년 올라갈 무렵에 경제학과를 선택해서 진학을 했는데 무슨 경제학에 흥미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무슨 경제학자가 될 생각도 별로 없었고 그거 가지고 밥 먹고 살 것도 아니었고 근데 왜 경제학과 갔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법대를 선택을 안 하고 이제 다른 데를 간 데 대한 해명이 필요한데 집에서 달리 해명할 길이 없더라고요. 그냥 법대가 싫어서 안 간다니까. 법대가 싫은 이유를 또 대야 하잖아요. 그래서 경제학과 같은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이 가는 데고 그리고 졸업하고 나면 취직이 제일 잘 되는 데다 이런 말로 이제 집에다가는 해명을 하고 경제학과로 진학을 했죠. 그러니까 학교 다니면서 경제학 공부를 제대로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요즘 국무총리 하시는 정운찬 교수가 그때 미국 프린스턴에서 막 돌아와서 처음 가르친 게 저희 학번인데 저희가 첫 제자들이죠. 무척 이뻐해 주셨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정운찬 선생님이 교육하셔가지고 첫 번째 한 강의가 경제학 원론 강의였는데 전공 필수 과목이거든요. 제가 보기 좋게 F를 먹었습니다. 시험 볼 때 기억이 나는데 여기 수원에 주말농장이라고 원천 유원지 뭐 그런 지역인 것 같은데 농촌 활동을 하기 위한 MT를 2박 3일로 하러 와서 그
이틀째 되는 날이 경제학원은 시험 날이었어요. 그래서 수원에서 가는 1호선 전철을 타고 비가 억수로 오는 날이었는데 비닐 우산 하나 들고 밑에는 고무신 신고 맨발에 바짓단을 동동 걷어 올리고 그리고 이제 서울대학교 교문에 내려서 20분 걸어서 올라가거든요. 교실까지. 그렇게 해서 시험을 봤으니 뭐가 F 이상이 나올 리가 만무하겠죠.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그때 별로 20대 초반에 삶의 좌표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시대 상황이 무슨 전공을 뭘 택해서 그 전공 가지고 밥 먹고 산다 이런 개념이 별로 없었고 무슨 학과를 가나 졸업 못하기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되게 4학년 때 징역을 가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서클 활동을 하고 이렇게 또 이제 유인물 돌리러 다니고 뭐 지금 돌리는 거하고 너무 다릅니다. 화장실에 몰려놓고 나오고 전화국 공중전화 박스에 놓고 나오고 뭐 빌딩 옥상에 가서 던지고 나오고 버스 환풍기로 뿌리고 이런 거 주로 할 텐데 거기서 좀 더 나가면 이제 화염병제조 그러면 이제 저기 북한강변에 가서 줄 타는 훈련 도서관 옥상에 줄 메고 내려가야 되니까 되게 이제 3분 정도 하고요 이렇게 외치고 이제 군부독재 타도하자 뭐 이런 거 하다 보면 한 3분 외치면 잡혀가서 징역 3년이 정찰제로 나오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순서가 언제 돌아오나 이게 이제 되게 4학년이 돼야 주동을 뜰 순서가 돌아오죠. 3학년 때까지는 되게 미리 정보를 알고 시위 현장에 대기하고 있다가 하고요라고 누가 외치고 나오면 그때부터 노래 부르면서 돌 던지는 거 그런 게 이제 주로 하는 일이었고 그거 하다가 잡혀가면 자기 순서도 못 돌아오고 그냥 중간에서 퇴출되는 거고요. 다행히 안 잡히고 계속 버티면 4학년 때쯤 이제 순서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네 차례라 그러면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하고 평소 다니는 막걸리 노래상 정리하고 뭐 자취방 해서 보증금으로 유인물 만들고 이렇게 해서 모든 주변 정리를 다 한 다음에 하구여를 3분 동안 외치고 징역 3년을 사는 그것이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있던 그 시절에 우리들의 삶의 전망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대학 시절과는 많이 다르죠. 그래서 그냥 비교할 수는 없겠습니다. 20대를 대체로 그렇게 보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을 보면 전 참 기분이 좋아요. 요즘 뭐 88만 원 세례라 그래서 굉장히 불쌍한 것처럼 자꾸 취급하는데 여러분 별로 안 불쌍하거든요. 그 좋은 직장 찾기가 옛날만큼 수월하지 않아서 그게 좀 애로사항이 있는 거지 그 밖에 뭐 아주 개인적인 가정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제외하면 시대 상황이 주는 어떤 괴로움이랄까 이런 것들은 별로 없는 세대니까 자유롭게 개성을 추구하고 자기 삶의 진로를 설계하고 이뤄나가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 때는 학점이 너무 잘 나오면 친구들 사이에서 왕따를 당하기 때문에 시험 점수 관리도 무척 신경 써서 했습니다. 친구들은 F 2개, 3개 싼 건 좀 이렇게 뭐 차고 있는데 F 한 개도 없다. 그것만 해도 무척 민망한 일인데 평균 평점이 A 학점에 접근했다. 이렇게 되면 친구들 사이에 상당한 문제가 비겁한 놈. 그래. 우리 모르게 혼자 공부를 했다 그 말이지. 이렇게 되니까 좀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럴 때니까 직업 전망이 없었죠. 전혀. 직업에 대한 전망이 전혀 없었고 그냥 조용히 이렇게 살려고 생각해보면 시청마다 좀 쪽팔리고 왜냐하면 그 당시 국가 시스템이라는 게 다 나빴던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주권자인 국민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조차 할 수 없게 이렇게 하고 뭐 막걸리 한 잔 마시고 홧김에 대통령 욕 한번 하는 또 중앙정보부에서 알고 와가지고 지하실에 끌어가는 이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런 시대에서 저런 권력자들 밑에 그냥 뿔고 들어가서 살기에는 내 인생이 내 청춘이 너무 아깝다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제가 2살 때 박정희 대통령이 권력을 잡았거든요. 2살 때 제가 말 배우기 시작할 때부터 대통령이라는
직책 앞에는 항상 박정희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예. 심지어 박정희 대통령을 부유명사가 아니고 일반 명사로 알아가지고 초등학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장래희망 말하라고 예,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이야기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제가 말을 배우기 시작했을 때부터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이었죠. 근데 제가 대학생이 됐는데 여전히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예. 그러니까 거기 꿇고 그냥 사는 게 너무 좀 창피해서 뭐 학생들이 유인물 뿌리고 뭐 돌 던진다고 체제가 무너지는 데도 없지만 그래도 이거조차 안 하고 지나가면 청춘이 너무 쪽팔리는 것 같다. 예, 그런 무슨 사회과학적 인식, 무슨 혁명 이론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단순한 거예요. 아 쪽팔려. 그냥 꿇고 산단 말이지. 예,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했었습니다. 이 얘기가 너무 길어지네. 하여튼 그렇게 살았는데 어쩌다가 책 쓰고 살게 됐냐. 그것도 참 인생이 설계대로 가는 건 아닌가 봐요. 저는 한 번도 문학소년이었던 적도 없고 문학청년이었던 적은 더더욱 없고 무슨 글쓰기를 해서 상을 받아본 적도 없고 하여튼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1984년도에 한 대도 남을 때려보지 못하고 특수폭력으로 감옥을 갔어요. 그래서 다른 학생들이 팼는데 그러지 말라 했는데 그래가지고 아침에 와보니까 막 패나가지고 그 학교에 연락해서 저 앰뷸런스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실어 보냈거든요. 집에 연락 좀 해달라고 그 사람 집에. 그런데 별로 죄진 게 없으니까 도망을 안 가고 가만히 있었더니 도망간 놈이 저밖에 없어갖고 집에서 잡혀갔어요. 예, 그런데 나중에 제가 여러 사람이 야간에 흉기를 써서 사람을 폭행했다고 해서 특수폭행으로 징역을 살았죠. 그래서 제가 한 대도 안 때렸다고 그랬더니 조폭 두목이 칼질하는 거 맞냐. 그때 담당 형사가 제가 그 당시 복학생협의회 대표였기 때문에 거의 조폭 두목급이고 원래 두목들은 그렇게 칼질을 하라고 지시를 하지도 않고 그리고 실제 칼질을 하지도 않는다. 그냥 자가 요새 버릇이 좀 없네 이렇게 한마디 하면 밑에서 알아서 하는 거라고. 그래도 주범이래요 그게. 그래서 제가 징역을 살면서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는데 하도 억울해서 이게 뭐 회복이라도 하고 징역을 살면 좀 덜 억울할 텐데 싶어서 저 억울합니다 그렇게 써가지고 재판부에 보냈거든요. 그게 이름 항소 이유서입니다. 원고 매수로 한 200점, 100매쯤 되는 거였는데 예, 뭐 그냥 민홍지라고 있습니다. 얇은 습자지처럼 되어 있는 편지지 형식의 그거에다가 먹지석장 이렇게 끼우고 몇 장을 이렇게 해서 안 나오는 볼펜 가지고 눌러서 써서 그럼 밑에 세 부가 나오죠. 그럼 한 분은 법원에 보내고 한 분은 검찰에 보내고 한 분은 교도소에 보관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이틀 집필실이라고 나무의자가 있는데 거기 나가서 혼자 앉아가지고 썼죠. 근데 징역을 살고 나왔더니 그거 잘 썼는지 6개월이 깎아줘요. 항소심에서. 그래서 1년을 살고 나왔더니 사람들이 불러서 일을 시키더라고요. 선배들이. 그래서 글 쓰는 일만 시키는 거예요. 그때부터. 글을 잘 쓴다고. 그래서 뭐 지금도 기억나는 게 마산에 있는 아세아스 아니라는 일본계 회사에서 뭐 봉규가 노사쟁이가 일어났는데 여성 노동자들이 경찰한테 붙잡혀갔다. 그래서 규탄 성명 이런 거 쓰면 시도 때도 없이 불려나가서 하여튼 80년대 후반 내내 수백 종류의 성명서, 선언문, 예, 보고서 무슨 이런 걸 썼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꾸 글 잘 쓴다고 맨 글 쓰는 일만 저한테 떨어지니까 그걸 자꾸 쓰다 보니까 글이 늘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글을 자꾸 쓰게 되고 책도 내고 책 내니까 잘 팔리고 또 일거리 생기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예, 글 써서 먹고 사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좀 웃기죠? 예, 그래서 제가 문학작품은 못 쓰잖아요. 제가 든든한 소설가이기는 합니다. 제가 창작가 비평 1988년 가을호에 중편소설 하나를 발표하고 등단은 했는데 그 뒤로 소설을 한 편도
안 썼습니다. 그래서 창작과 비평사가 있는 그 근처에는 못 갑니다. 붙잡고 손날까봐. 뭐 텔레비전 드라마 극본도 좀 써봤고요. 예, 뭐 멜로드라마 8부작 이런 것도 해봤는데 제 이름으로 말고 가명으로. 예, 그 돈은 전부 유인물 만드는 데 다 들어갔는데 돈 많이 주더라고요. 그때 해보니까. 예, 그리고 이제 뭐 MBC 베스트셀러 극장 이런 데 대본도 써보고 그렇게 했는데 여하튼 뭐 그렇게 살다 보니까 글 쓰는 일이 직업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만약 여러분 나이라면 지금 뭘 할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해보죠. 제 딸이 이제 대학 2학년인데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아버지 나이 비슷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좀 슬퍼요. 얼마 전만 해도 조카들 같아 보였는데 딸이 대학에 들어가니까 어디 대학에 강연을 가면 아들, 딸처럼 보여요. 그래서 아, 세월이 많이 갔구나. 나도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무리를 잘해야지.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디다 쓸까? 여러분들이 하는 고민과 비슷해요. 근데 20대 때에는 인생이 무척 많이 남은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선택의 가능성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50대가 되면 선택할 수 있는 게 2개만 있어도 굉장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선택의 여지가 다 없어지죠. 인생은 무한한 가능성 가운데에서 하나씩 하나씩 버려가면서 전국적으로 아무런 선택지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으로 가는 경로가 인생이다.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선택의 폭이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이라면 무척 인생을 잘 사는 거다. 그런 생각도 해보죠. 여러분들은 제 말이 실감이 안 날 겁니다. 얼마 안 남았구나. 이제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를 생각해 봐야지. 여러분들은 이제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선택의 폭이 아주 넓은 것처럼 느껴지는 시기에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 실감이 안 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사회활동할 시간이 이제 한 15년, 길게 잡으면 15년, 65세까지만. 더 넘어가서 중요한 일을 하면 좀 곤란하죠. 요새 우리나라 대통령이 하시는 거 보면 그 연세에는 절대 대통령 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사회의 변화를 따라가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50대만 돼도 따라가기 힘든데 그렇게 체력도 떨어지고 힘도 떨어지고 두뇌 회전도 여러분들이 제일 빠를 때니까 지금 원활할 때니까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인간에게 주어진 숙명과도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한 10년 정도는 좀 활발하게 하고 그 다음 5년 정도는 이제 마무리로 들어가고 만 65세가 넘으면 완전 은퇴해서 잡소리 하지 말고 조용히 살면서 인생을 정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지금 15년이 남지 않고 한 45년이 남았다면 어떨까? 그러면 아주 다른 상황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지금 저보다 되게 한 25년 내지 30년 정도가 더 많이 남은 사람들이니까 여러 가지를 기획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청춘의 독서가 바로 어떤 그런 취지의 쓴 책입니다. 너무 이렇게 좁게 길을 설계를 하지 말고 아주 넓게 좀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 중에서 어떤 것이 옳은가 아닌가 이것을 따지기보다 선악 이런 것들을 따지기보다는 어느 것이 더 즐거운가 그런 기준으로 한번 세상을 보고 미래를 설계해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게 이제 잠깐이죠. 사실은 아주 잠깐입니다. 우리 지구의 나이가 한 40억 년 되니까요. 인류의 역사가 호모사피엔스만 봐도 한 40만 년 최소한 된다고 그러니까요. 그 긴 시야에서 보면 우리들이 살아가는 한 7, 80년의 세월이라는 것은 아주 잠깐의 시간이고 이 잠깐의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행복해지는 것이다. 짧은 삶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구를 괴롭히고 이렇게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짧은 삶이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밀도 있게 자기 삶을 누리고 즐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왜 왔을까? 이제 어리석은 질문이죠. 그냥 와 있는 건데 여러분들 중에 출생을 설계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슨 그놈의 술 때문이든 엄마의 방심 때문이든 하여튼 무슨 이유 때문이든 우리는 어느 날 눈을 떠보니까 이 세상에 와 있는 존재죠. 무엇을 위해서 온 존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닐 때, 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국민교육 헌장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세요?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고 시작되는 꽤 긴 문장인데 그것을 외우지 못하면 종아리를 맞고 책가방을 들고 무릎 꿇고 벌을 쓰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 첫 문장이 그거예요.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사실일까요? 이 세상에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명뿐만 아니라 그 어떤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고 그냥 살러 온 겁니다. 살러 왔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고 가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굉장히 큰 행운으로 여기고 이 행운을 최대한 즐기는 것. 굳이 삶의 목적을 찾자면 그런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은 행복을 누리도록 설계되어 있고 그리고 그 행복을 찾을 권리를 지닌 존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리끼리, 인간끼리. 어떤 외계인, 에일리언이 있다면 인정 안 할 수도 있죠. 우리가 개나 돼지의 생존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하지만 우리 인간끼리는 그걸 서로 인정해주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충분히 즐기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인생을 즐기는 것이 어떤 거냐?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래서 독서를 하시다는 겁니다. 독서를. 혼자서 골방에서 아무리 고민해봐도 답이 안 나와요. 책을 읽고 다른 사람들은 삶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나? 또 다른 사람들은 그 삶을 어떻게 살아나갔나?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가는 흔적을 우리가 책 속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것이 괜찮은 것 같다 이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자기 삶을 설계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경험해야 합니다. 경험. 그냥 보는 것과 실제 해보는 건 많이 다르죠.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조금씩이라도 쌓아보는 것 이런 것들이 자기 삶을 설계하는 데 기초가 됩니다. 이번에는 청춘의 독서는 체험을 해보는 것 말고 그냥 생각으로 그 인생에 대해서 위대한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분들이 남겨놓은 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본 거 그런 것입니다. 딸한테 그걸 준다고 한 거는 제가 대학생 때는 그런 책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대학생 때 이런 책을 읽었더라면 좀 좋았을 것 같다 이런 판단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이제 자기 삶을 설계할 때 뭐가 중요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것은 각자의 가치관에 달린 문제인데 어떤 삶이 좋은 삶이냐 행복한 삶이냐 무엇이 나에게 행복을 주느냐 이건 각자가 다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정답은 없죠. 그러나 청춘기에 이 고민을 충분히 하지 않으면 두고두고 인생 전체가 허비되는 경우가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나이 40대 이렇게 돼서 이 일은 더 이상은 못하겠어 이렇게 해서 전업하는 경우 그런 경우 한 20여 년 그 분야에서 쌓은 노하우와 경험과 이런 것들이 전부 의미가 없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40대 때 시작하는 일을 20대 때 시작했더라면 훨씬 잘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결정을 할 때 판단의 무게중심을 밖에다 두지 말라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판단의 어떤 가치 판단의 무게중심을 나의 내면에 두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타인의 시선, 어떤 일에 대한 사회의 일반적인 통념적 평가, 부모님의 요구 이런 것들도 중요하긴 하지만 어떤 사람의 삶이 그런 것에 의존해서는 행복해지기 어렵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요즘 재벌 2세들을 보면 좀 많이 안타까워요.
경영자의 유전자라는 건 없거든요. 그죠? 그것은 상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재벌을 일군 창업 1세대의 재벌 오너의 자녀들 중에서 그것은 거의 우연적으로 유전자 결합에 의해서 성향이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다양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나올 것이고, 그 자녀들이 경영에 특별히 생물학적 어떤 우위를 처음부터 가지고 있다는 증거는 학술적으로 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왜 재벌들의 자식들은 다 재벌이 될까? 왜 그들 중에서 단 한 경우도 그 주어진 틀을 벗어나서 자기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사람이 없을까? 저 사람은 행복할까? 행복한 것처럼 착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닥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재용 씨가 삼성의 후계자인데 유일한 외동아들이니까요. 그의 삶은 행복할까? 그는 운명적으로 삼성이라는 저 대그룹을 몇 퍼센트 되지 않는 지분을 가지고 황제처럼 지배하도록 운명 지워져서 태어난 사람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벌 2세들이 기업을 상속받아서 결국 그 기업을 다 망치고 조업원들을 실업자로 만들고 자기도 폐가 망신하고 그리고 퇴출되는 과정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워요. 경우는 다르지만 우리 모두가 그런 위험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옷 사러 갈 때요, 가서 종업원한테 묻지 마십시오. 요즘 어떤 게 잘 나가요? 신발 가게에 가서 요즘 어떤 신발이 잘 나가요? 이런 거 묻지 마십시오. 그것은 가치 판단의 기준이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타인의 시선을 자기의 미학적 관념보다 더 중시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물론 그런 것도 하나의 인생일 수 있습니다. 결혼 중매회사에 등록해서 조건 다 맞춰보고 수평적으로 잘 맞는 배우자 후보를 선정해서 데이트를 좀 해보고, 그리고 혼인하는 거, 이런 것도 뭐 괜찮은 하나의 삶일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삶이 그렇게 재미있을까? 또는 불안했을까? 한 사람의 이 인생의 반려자를 발견하는 과정이 그렇게 되어서 거기에 과연 얼마나 깊은 인간적 교감과 배려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하는 그런 반려자의 관계가 형성될 수 있을까? 이런 의문들을 저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그런 경향이 강한데, 사람들이 다 뭐 어떤 신발을 많이 신어도 자기는 딴 거 신으면 어때요? 그 자기의 가치 판단의 이 무게중심이 내면에 있는 사람이라면 한여름에 털모자를 쓰고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한겨울에 난임구 바람으로 다녀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 사회가 보면 그런 것들 참 용납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다들 자기 내면의 가치의 중심, 가치 판단의 무게중심, 무게추를 자기 내면에 두기보다는 타인의 시선에 두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굉장히 불행하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봐요. 왜 대한민국의 행복지수가 그렇게 낮을까? 세계에서 100위권가. 1인당 국민소득으로 치면 한 40위 이쪽 저쪽 되는데, 왜 국민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나는 행복한가? 라는 질문에 행복하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의 비율이 100몇십 번째가 될까? 이걸 생각해보면 끊임없이 자기의 가치 판단의 무게중심을 외부에 두기 때문에 늘 타인과 비교하게 되고 그 삶을 주체적으로 이뤄나가기보다는 타인의 요구, 사회의 통념에 맞추는 방식으로 자기 삶을 설계해 가게 된다는 것이죠. 대통령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닙니다. 물론 대통령이 조금 불행한 요소가 되긴 하는데 행불행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우리들이 내면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선택을, 옷도 선택해야 되고 신발도 선택해야 되고 헤어스타일, 이런 외모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어떻게 영위하며 친구를 누구를 사귀며 이런 것들까지 모두 선택의 대상, 선택해야 될 문제들입니다. 이런 문제를 선택할 때 청춘기에, 청년기에 무엇을 기준으로 그것을 선택할 거냐, 그리고 그 선택들 중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이렇게 본다면 저는 직업의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언제 가장 행복할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행복합니다.
하기 싫은 일을 할 때 불행해져요. 여러분에게는 아직도 다양한 선택의 가능성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젊기 때문에. 시간이 많기 때문에. 한순간 잘못 판단해도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선택지를 앞에 두고 있죠. 직업의 선택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이 그 일을 할 때 행복한 직업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고 싶지 않지만 타인의 시선, 사회의 평가, 대접 이런 것 때문에 원하지 않는 삶을, 직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21살 때 법과대학을 선택하지 않았던 것, 그것은 하기 싫었기 때문이죠. 박정희 대통령은 유신체제 아래에서 유신헌법으로 공부를 하고 속으로 이런 엉터리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모범답안을 답지해줬고, 그리고 그 정권에서 임명장을 받아가지고 판사가 되어서 거기 붙잡혀온 죄 없는 학생들한테 징역을 선고하고, 이런 것들은 저를 굉장히 불행하게 만들 것 같았습니다. 판검사 안 하고 바로 변호사 되는 줄 알았으면 했을지도 모르는데 그때는 사법고시를 하면 무조건 판사나 검사를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삶의 멘토도 없었고 사회 진출이나 직업의 전망과 관련해서 학교에서 주는 서비스도 없었던 시절. 서울대학교가 지금은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여하튼 애들 뽑아다 놓고 그냥 내팽개 쳐주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것은 매우 잘한 선택이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제가 판사, 검사, 변호사 이런 걸 했으면 별로 재미없었을 것 같아요. 그거보다는 글 쓰는 일을 하는 게 좀 고달프긴 해도 훨씬 행복하다. 나날이 책을 읽을 때 행복하고 읽은 책에 대해서 사람들과 대화할 때 즐겁고, 그리고 그것을 글로 옮길 때 때로 힘들기도 하지만 보람있고, 책이 많이 팔리면 더 좋고 이게 프로의 삶이잖아요. 비록 국세청에서는 인정 안 해주지만 그런 상관없죠. 여러분들이 스스로 행복을 느끼는, 즐거움을 느끼는 일을 찾으십시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평생 해야 되기 때문에. 배우자를 고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심리적 교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배우자를 선택해야 평생 행복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수일과 심순애 이후에 늘 던져진 질문, 돈이냐 사랑이냐, 그런 고전적인 질문도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절대 빈곤 속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재벌가의 2세들, 3세들도 예쁜 여배우하고 결혼했다가 금방 이혼하고 많이 보시잖아요. 그 유명한 여배우, 이쁘고 매력있는 여배우 중에 왜 평범한 남자를 택해서 결혼하는 사람이 그리 적을까? 가끔 있죠. 거의 희귀하지만 그 본인도 돈을 많이 버는데 왜 돈 많은 남자하고 결혼할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물론 돈 많은 남자하고도 정신의 교감이 가능한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보기에는 무척 의심스러운 혼사가 많기 때문에 그때마다 열받죠. 저는 누구죠? 그 고현정 씨인가요? 혼인했을 때 제 조카가 엄청 흥분해가지고 그 이혼한 전 남편, 이게 이혼해서 전 남편이 된 그 재벌가의 남자를 엄청 10원짜리 100원짜리 섞어가면서 요하는 걸 그래서 봤습니다. 왜 이렇게 화를 내냐면 이게 승복이 안 된다고 그래요. 야, 너가 무슨 고현정 씨한테 소유권 있냐? 승복하게. 때로 장동건 같은 남자가 누가 연애한다 이러면 좀 신경질 나죠. 아니 조건이 좋은 사람들끼리 혼인해서 교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면 혼인할 때 어떤 기준으로 배우자를 고르는 것일까가 몹시 의심스러운 경우가 많죠. 그래서 판단의 무게중심이 외부에 있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경우가 대단히 많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러분이 스스로 즐거운 일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이 어느 정도 찾아졌으면 해봐야 됩니다. 실제 생각했던 거하고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대학교 다닐 때, 대학원 다닐 때 이럴 때 그 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인턴십이라든가 봉사활동이라든가 해봐야 돼요. 시험적으로 창업을 해보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해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봐야지만 잘 준비되어야만 그 일을 남들보다 잘할 수 있거든요. 우리 삶에는 어쩔 수 없이 경쟁의 요소가 있습니다. 4,800만 국민이 살면 그 중에 비슷한 일에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의 숫자가 수십만 명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보상이 따라오느냐 안 하느냐를 떠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어떤 같은 일을 할 때 남들보다 잘하면 행복을 더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잘해야 됩니다. 잘하는 사람이 더 행복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를 단련하고 준비하고 그 일을 잘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툴, 이 수단, 연장 이런 것들을 잘 갖춰야 돼요. 근데 학문을 해서 학문을 하는 게 공부하는 게 즐거운 사람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공부하는 게 즐겁다고 해서 그냥 즐거움만으로 공부할 수는 없죠. 나중에 박사도 따야 되고 교수 임명도 해야 되고 아니면 연구원으로도 취직도 해야 되고 그것도 저도 안 되면 저처럼 책 써서 팔아먹기라도 해야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학문을 하겠다는 사람은 뭘 준비해야 되느냐? 영어. 영어는 꼭 필요해. 학문하는 사람이 영어로만 붙으면 안 되니까 영어 잘해야 되고요. 영어를 좀 더 잘하고 싶으면 수준 높게 잘하고 싶으면 라틴어도 공부해야 되고요. 또 어디 다른 나라의 이야기만 할 게 아니고 우리나라를 연구하고 싶다면 한문 공부도 해야죠. 우리말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약간 사회과학 분야나 이런 쪽이라면 수학 공부도 해야 되고요. 이런 것이 전부 연장입니다. 연장. 이 집을 지을 때 목수가 톱, 대패 이런 거 다루는 것처럼. 예컨대 평생 나는 학문을 하겠다 그런 사람이라면 대학을 다닐 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로 어떤 성공을 하겠다는 사람은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소양을 미리 갖춰야 돼요. 사실 대학이 학문의 전당이 아니라 무슨 취업 준비하는 기관처럼 되어버렸다고 개탄하는 분이 많으시죠? 지식인들 중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학문하려고 대학 왔습니까? 학문을 하겠다는 소수의 사람만이 대학으로 지나가던 시대는 예전에 끝나버렸습니다. 엘리트 교육으로서 이 대학 교육은 이미 막을 내렸죠. 지금은 학문하겠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대학원 이상 해야 되고요. 대학원만 석사 가지고도 안 되고 학문하겠다고 박사과정 들어가는 사람부터라야 비로소 대학이 그에게 또는 그 여자에게 학문하는 곳입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동기를 가지고 대학으로 들어오고 있고 대학 교육은 이미 대중교육이 되어버렸습니다. 옛날에 귀족자제나 성직자들이나 대학 다니던 그 시절의 유럽 대학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대중교육의 무대가 지금 되어있죠. 교수님들의 강의가 학문 연구에 초점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학부과정이라는 것은 되게 이 지식정보화 시대의 교양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를 갖춰주는 것. 그다 플러스 어느 분야에서 직업생활로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지식을 익히는 것. 그 정도가 지금 대학의 기능입니다. 그 중에 극히 일부의 학생들이 학문적 연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어떻게 선발해서 뽑아 올려서 학문의 영역으로 들여보내느냐. 이것은 좀 더 다른 과제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은 대학 다니는 동안 스펙이라고 비웃기도 합니다만 저는 그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대학생일 때는 그런 것이 전혀 요구되지 않았지만 그때는 뭐 대학 졸업장 이거만 대충 있으면 되던 시절이고 대한민국의 직업의 종류도 지금보다 훨씬 적었고 그리고 산업의 어떤 산업이 고도화된 수준도 그때는 고도의 어떤 지식을 요하는 산업보다는 조금 단순한 산업이 지배적인 시절이었기 때문에 우리 때는 그게 필요 없었지만 여러분들의 시대는 무척 다릅니다. 자기가 원하는 분야, 자기가 행복을 느끼는 분야를 찾고 그 일에서 남들보다 좀이라도 더 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자기를 단련시키는 이런 일들이 대학 시기 내내 진행되어야만 하죠. 그 두 가지입니다. 자기가 행복해질 수 있는 일을 찾는 것. 그리고 그 일을 같은 일을 하는 다른 사람들보다 좀이라도 잘할 수 있도록
해결을 하면 밥 먹는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죠. 자기가 행복한 일을 남들보다 좀 더 잘하면서 그러면서 밥 먹는 것까지 해결되면 성공한 인생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대학 시기에는 그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 것이다. 플러스 알파를 한 가지 이야기한다면 주변을 좀 살펴보라. 그 얘기를 이제 덧붙여서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혼자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지만 서로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대단히 복잡한 분업사회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몸에 지닌 어떤 물건도 단 한 사람의 노동자, 단 하나의 공장에서 만들어진 물건이 아마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들고 있는 스카프, 안경, 볼펜, 요즘 유행하는 아이폰, 그것이 어떤 소재로 구성되었으며 그 부품과 소재들이 어디에서 나와서 어떻게 가공되어서 어디서 최종적으로 결합되어서 누가 서비스를 해주는가 이걸 다 살펴보시면 어느 한 공장, 어느 한 국가에서 완결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65 지구인들은 어떤 형식으로든 서로 의지하면서 의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자기 안으로 침잠대에 들어가고 주변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모두에게 필요한 그런 공동의 사물을 조직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개인적으로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삶을 살펴보고 나와 타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눈뜨고 그리고 내가 타인과 맺고 있는 이 세상과 맺고 있는 관계를 조금 더 행복한 쪽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젊은 세대는 그게 좀 약하죠. 저희 때가 지하가림은 안 하고 오지랖 넓게 독재 타도니 역사니 하는 그런 거창한 심지어 혁명이니 이런 거창한 주제를 가지고 지하가림도 못하는 게 뛰어다녔던 그런 시대였다면 지금은 대학생들이 앞가림 하는 데에만 몰두하는 시대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각자가 좀 행복해지기 어려워요. 그래서 주변을 좀 돌아보자는 겁니다. 주변을 돌아보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사람마다 그것도 모두 달라요. 자기 마음이 가는 만큼 하는 겁니다. 1년에 한 3번 헌혈하는 것으로 충분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사람도 있죠. 더군다나 혹한기나 또는 한여름에 혈액이 부족하다고 뉴스가 나올 때 얼른 뛰어가서 헌혈하는 사람. 훌륭한 일입니다. 저 유니세프나 월드비전이나 이런 데에서 재난 사태가 언론에 보도되었을 때 거기 소액의 후원금을 보내는 거 역시 훌륭한 일이죠. 주말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 장애인 복지시설이나 이런 데 가서 봉사활동을 하는 거 역시 훌륭합니다. 용기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고 의지도 필요한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을 해나가는 사람만이 자기 자신과 주변의 관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눈을 뜨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미국 대학에서 신입생을 선발할 때 왜 SAT 성적이나 이런 것만 보지 않고 그 학생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어떤 활동을 하면서 살았는가를 보고 뽑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 고도로 혼합화된 상호의존적으로 살아가는 이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그 공동체를 제대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필요한 마음의 자세와 정서, 감성, 그리고 능력, 의지, 용기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을 발견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 책임 있는 자리로 올라갈수록 그 사회는 공동체의 문제를 훨씬 더 잘 해결하는 사회가 됩니다. 요즘 재밌죠? 청와대 방카에 신의 아들들이 모여가지고 물속에 빠져버린 어둠의 자식들을 구출하기 위한 대책회의를 합니다. 청와대 방카에 안보 관련 대책회의에 들어왔던 10몇 명 중에 2명 빼고 전 부병력 면제, 그러니까 대통령 면제,
국무총리 면제, 대통령실장 면제, 감사원장 면제, 국정원장 면제, 집권당 원내대표 면제,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전부 면제로 이어지는 사람 10몇 명이 모여서 한 번도 군에 안 가본 사람들이 물에 빠진 해군을 구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대책 얘기를 하지만 아무 대책이 안 나오죠. 대한민국 군대는 좌빨에 의해서 완전 점령됐습니다. 왜냐하면 우익들이 군대를 안 가기 때문에. 장관 청문회를 할 때 왜 병역사항을 따지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생각해 봤습니까? 그냥 감정적으로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이 뭐해?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중요한 의사결정권을 가진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이 나와 타인의 관계, 나와 세계의 관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다면적으로 고찰하고 그 관계를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무엇인가 자기가 가진 어떤 것을 던져본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가야 공동체의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우리 국민들은 이걸 잘 못 느껴요. 뭐 안 갔다 왔으면 어때? 경제만 살리면 되지. 그렇게 해서 경제가 살려집니까?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회가 하나의 공동체가 잘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우연의 산물로 태어날 때부터 좋은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일정 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사회든. 근데 그런 재능을 가지고 나는 사람들을 얼마나 잘 찾아내느냐,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기회를 부여하느냐, 그렇게 훈련된 사람들, 능력을 갖춘 사람들을 어떤 절차를 통해서 더욱더 책임있는 자리로 올려놓을 수 있느냐, 이 능력이 그 공동체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이것을 잘 하지 못하는 체제는 역사 속에서 다 멸망했습니다. 제전 러시아를 예를 들면 레닌, 여러분은 레닌이 되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레닌과 같이 또는 칼 마르크스처럼 뛰어난 철학자, 레닌과 같은 그런 뛰어난 정치가 이런 사람들을 전부 그 사람들 원래 전부 훌륭한 집 출신들이에요. 그런 지식인들을 체제 안으로 끌어들이지 못하고 혁명가로 몰아내는 체제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레닌과 같은 사람이 제전 러시아를 무너뜨리기 위한 혁명운동에 나서는 게 아니고 제전 러시아를 더욱 발전시키고 이렇게 하기 위한 일로 나서게 하는 체제였다면 제전 러시아는 그렇게 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조선이 망한 것도 마찬가지죠. 양반 상놈 구분해가지고 양반이 머리 더 좋고 재능을 더 잘 타고나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죠? 그 당시 천민과 양민들 속에 있는 수많은 재능 있는 사람들을 계급의 질서로 해서 다 눌러버렸죠. 이렇게 되는 사회는 생존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사회는 얼마나 그것을 지금 잘하고 있을까? 우리 대한민국은 심각한 문제가 있죠. 그래서 자기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우리 사회가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최소한 자기의 재능을 발견하고 그것을 연마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느냐 주지 못하느냐, 이것이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참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기회를 부여받아서 자기의 개성과 재능을 발견한 사람들이 그것을 순조롭게 또는 역경을 딛고서라도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제도적 뒷받침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의 운명과 관련되어 있는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하는 자리에 얼마나 가느냐, 그것이 이 사회의 장래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서로 네트워크를 만들면서 내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작은 일이 무엇인가, 이걸 찾고 하다 보면 그 사회는 앞으로 나아갑니다. 사회 전체가 더욱더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하면 할수록 그 안에 있는 개인들도 행복해질 개연성이 훨씬 높지요. 그래서 여러분께 주변을 좀 더 주의 깊게 돌아볼 것을 권합니다. 그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자체로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어 보이는 작은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것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지도 말고 너무 큰 압박감을 느끼지 말고 그냥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나와 남의 관계, 그리고 우리 공동체 속에서 우리들이 서로 맺고 있는 관계가 조금 더 내가 생각하기에는 좋아질
도움이 되는 아주 작은 일들,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큰 일도 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큰 일을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 강연의 요지는 이상하게 하다 보니까 꼰대 말씀처럼 제가 좀 맞는 말 같긴 한데 그래서 어쩌란 말이야. 그런 것이고요. 이제 제가 뭐 정치기 응답을 좀 할 시간인데 그 전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죠. 요 사이에 이렇게 우리나라 이렇게 상황을 보고 있으면 이제 참 대한민국은 불가사의한 나라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19세기적 현상과 20세기적 현상 그리고 21세기적인 현상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번 이제 초계항 사건이라는 굉장히 불행한 사건을 우리가 한번 보면 여기에 대한민국 사회의 여러 장면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전부 다 나타나게 됩니다. 우선 청와대 벙커의 대책회의 멤버들 중에 대부분이 군을 나갔다. 이것도 이제 하나의 현상, 하나의 단면입니다. 그리고 그 해군에서 이번에 희생된 50명 가까운 희생자들이 대부분 독신이고 가정이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 많았다. 이것이 우리가 특히 부사관들, 우리가 발견한 대한민국 사회의 또한 단면입니다. 그리고 58명인가 구조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핸드폰을 회수하는 일이었다고 그러죠. 압수. 생존 장병들의 핸드폰을 압수하는 일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초동 대응을 잘했다고 하신 게 혹시 그리고 그 생존 장병들이 열흘 2주일이 다 됐는데 전부 환자복을 입고 나와서 환자복에 이런 표를 달고 집단 기자회견을 하고 실종 군인들의 가족들을 만났죠. 왜 군인들에게 환자복을 입혀서 내보냈을까요? 그리고 꽝 하고 정신을 잃었고 정신을 찾아보니 선비가 사라졌더라. 대답이 다 똑같습니다. 지금 군이 가지고 있는 비밀주의, 정보통제 이런 것들은 19세기적인 형식입니다. 가라앉은 데는 20세기의 주였고요. 그리고 그 군의 기밀주의와 정보 독점을 일거에 허물어뜨리는 네티즌들의 댓글, 이것은 21세기적인. 자, 한국 사회는 약 40년 동안에 유럽이 300년 이상의 세월에 걸려서 겪었던 사회적 변화, 경제적 변화, 문화적 변화, 정치적 변화를 약 30년 내지 40년 동안에 이행해버린 그런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30년 동안 300년을 산 사람이 제정신일 수가 있을까요? 그런 점에서 보면 한국 사회는 도저히 같은 시간대에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달리하는 여러 현상들이 동시간대에 다 나타나는 그런 사회입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그래서 이런 초기암 사건과 같은 이런 현상, 그것은 뭐 저는 사고였다고 생각합니다. 사고. 그것이 어떤 사고였는지는 정확치 않지만 그것은 사고였을 것이다. 그리고 그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 진행된 일련의 일들을 보면 현재 한국 사회가 심각한 관계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나고 났는데 그것은 레이더에 잡힌 그 전환함의 이동 경로, 이동 시간을 찾아보면 금방 어디에서 좀 문제가 생긴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 백령도와 그 주변 TOD 기지에서 상시 촬영하는 TOD 영상 몇 개를 체크해서 비교를 하면 그건 자동적으로 전송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보를 집중하는 그 방에서 틀어보면 금방 알게 됩니다. 우리가 경찰이 수사할 때 CCTV 열어보듯이. 근데 그것도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50여 명이 물속에 잠겨서 희생됐고 추정되는 이 사건에서 사고 경위가 무엇이었는지가 지금 잘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나고 나서 같이 작전하던 다른 초계함은 갑자기 NLL 룻방으로 가서 포를 막 쏴댑니다. 색대를 향해서 70몇 미리 한 포를. 그죠? 그리고 그 한 포 사격하는 것이 11시인데 청와대에서 비상대책회의가 열리는 10시부터입니다. 국방장관이 발표를 허가했다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합리적으로 의심한다면 혹시 북과 관계되었던 정황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그랬던 것은 아닐까?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왜 빨리 성미가 거기 가라앉았다는 것은 TOD 영상에도 그대로 나오고 해경의 보고에도 한미의 침몰 위치가 그대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좌표가. 근데 거기를 내버려두고 이틀 동안 해군은 딴 데서 선미를 찾아러 돌아다녔을까?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그리고 모든 일들이 이것이 사고임을 강하게 이렇게 내비치고 있는 이 많은 사실들을 제껴두고 왜 조정동 같은 거대 신문들은 날마다 북한에서 21세기형 신종 어뢰를 터뜨렸다는 이런 얘기들을 터뜨리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의문투성이입니다. 이 전환함 사건은 어찌 보면 단순한 사고일 수도 있죠. 근데 용접 부분에서 물이 새서 급히 수습하기 위해서 어디로 이동하다가 너무 얕은 곳으로 가서 예기치 못한 데 어디 부딪혀서 그때부터 용접 부위가 갈라지기 시작하고 1200톤짜리에 2000톤을 실었으니 자체 무게를 감당 못하고 철판이 찢어지면서 두동강 났다. 이런 가설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 진행된 사태를 보면 군의 기밀주의 그리고 병사들의 인권을 휴지 조각처럼 생각하는 19세기적인 사고방식 그 다음에 이제 청와대라는 이 대통령이라는 군통수권자의 어이없는 은행 합참의장이 전화 연결이 안 됐다고 합참의장한테 보고도 안 되었고 그죠? KTX에서 연결이 안 됐다고 그러는데 KTX에서 인터넷도 하고 핸드폰도 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지만 주요 언론들은 이것을 전혀 다루지 않습니다. 언론의 행태, 우리나라 주류 언론의 행태, 그 다음에 정권이 장악한 방송의 여러 가지 보도 행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19세기에 있는지 20세기에 있는지 21세기에 있는지를 잘 알게 됐습니다. 천안함 실종자들이 생존을 비는 아이폰 촛불 이것이 광화문에 등장했죠. 모르시나요? 아이폰에 촛불이 있습니다. 그 어플 중에서 촛불을 켜면 흔들면 촛불이 흔들려요. 이걸 보면 꺼집니다. 근데 무사귀환을 빌면서 정부의 잘못된 대처에 항의하는 네티즌들이 시민들이 촛불 집회를 하려고 4명이 촛불을 들고 광화문 서울 광장 앞사거리에 나갔는데 경찰이 초를 다 뺏어갔죠. 그래서 등장한 것이 아이폰 촛불입니다. 그래서 경찰 무전기에 아이폰 촛불은 어떻게 할까요? 불어서 꺼! 이것은 이제 21세기적인 것과 20세기적인 것이 부딪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일들이 다 벌어지고 있는데 좀 놀라운 것이 이 정도 사안이 벌어져 있으면 내각이 총사퇴해도 더 이상 변명거리가 안 되는 정도의 중대 사안인데 별일 없이 우리들은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좀 이렇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같은 시간대에는 존재해서는 원래 안 될 그런 19세기, 20세기, 21세기적인 이런 현상들이 동시간대에 나타나는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주변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곧 21세기적인 직무를 강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20대들이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에 참여하면서 선거대 투표하는 거 포함해가지고요. 그렇습니다. 자기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이런 대중적인 흐름 이런 것들이 잘 형성되지 않으면 우리의 공동체가 자꾸 뒤로 돌아가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들 각자는 자기가 가진 개성과 취향, 가치관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발현하기 어려운 시대로 돌아갈 수도 있다. 그런 점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또 마무리하는 건대 말씀 주변에 관심을 가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로 강연 마치고요. 좀 밋밋했죠? 여러분들 이런저런 질문 주시면 그때는 좀 화끈하게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